땀 흘려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어제보다 한 뼘이라도 나은 세상을 꿈꾸는 퇴근길의 새로운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 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야당 국회의원 투기 의혹 관련한 내용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정 처분, 복잡하죠? 그 내용 한 살펴보고요. 공군,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 사건 벌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뉴스 브리핑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아시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4인 4색 정치토론, 전아람 변호사, 김재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와 함께합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 둘째 날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립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개업발 좀 세워주십시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지금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 말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장개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의 구민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빗길에 다들 잘 오셨어요? 네, 오는 길에는 뭐 차가 좀 막히긴 했는데 네. 상암 길 깨끗해서 좋더라고요. 네, 제 시간에 오셔서 다행이고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먼저 들어보시죠. 강기훈,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의 경우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무경 의원의 경우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입니다. 권익위 검토 결과는 언론에 원문 그대로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어제 우리 뉴스브리핑 시간 전에 권익위원회가 어제 4시였죠. 국민의힘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1명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곧바로 직접 입장문을 김의겸 의원은 제출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 국민의힘 12분 실명 공개되지 않아서 실명을 공개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로 그냥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오늘 뭐 명단이 먼저 유출돼 가지고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 카톡으로 이 사람 맞아요 하니까 신장식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답신이 오기도 했었어요. 네. 어떤 얘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오늘 말씀대로 오전부터 12명의 명단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이준석 대표도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이제 오전엔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전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발표와 비교해보니 똑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 12명 중에 아무래도 가장 논란이 된 건 지난해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설로 대중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대권에도 도전한 서울 서초갑의 윤희숙 의원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어제 방송에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제 명단이 나오면 각 주자, 대권 주자 캠프에 이들이 그렇죠. 얼마나 포함이 돼 있나 몇 대 몇 계산이 나올 거라고 하셨잖아요. 자연히 해당 12명의 캠프 소속 현황으로 관심이 또 쏠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캠프가 지금으로선 가장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5명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명. 네. 5명이 다섯 포함이 명 되어 이름이? 있고, 지금 이제 그 면면을 봐도 꽤 좀 타격이 갈 만한 게 왜 그러냐면,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는 직책이 부동산 정책 본부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걸렸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안병길 홍보본부장, 안병길 홍보본부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철규 의원이 조직본부장, 정찬민 의원이 국민소통위원장, 한무경 의원이 산업정책본부장이니까 다 한 자리씩 지금 맡고 있는 분들인데, 워낙 이제 캠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걸린 사람도 조금 더 많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또 하나 문제는 캠프의 타격도 있지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한 그렇죠. 되돌아오는 후폭풍에 대한 이제 대응도 해야 되는 판국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6월에 LH 사태 관련해 가지고 동아일보랑 인터뷰를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수사권도 없는 권익위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국민이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다. 이제 국민들은 여야가 합의한 특검을 통해 전모가 밝혀지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캠프에 5명이 걸려든 이번 건에 대해서도 특검을 요구할 수 있을지. 요거 기자들이 한번 좀 질문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특검 요구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특별수사본부에서 빠르게 소명해서 억울한이 없도록 해달라 뭐 이 정도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요. 그럼 너무 재미없는 반응이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뭐 지금의 윤 후보님은 재미없는 반응이라도 설화를 줄이는 게 네. 앞서 있어서. 근데 12명에 대해서 개별적 소명을 들은 후에 당이 입장을 낸 거다라고 하면서 6명에 대해서는 탈당 및 징계, 뭐 비례대표 의원이니까 징계해서 의원직 유지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해서 출당을 시켜야 의원직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징계가 출당 조치는 징계가 아닌 것인 거고. 근데 6명은 소명이 다 됐다. 네. 그래서 추가로 추가 소명을 한다는 건가요? 6명에 대해서는? 앞서 이준석 대표 음성 들으셨듯이 이제 안병길, 송석준, 윤 전 총장 캠프 소속의 두 의원과 대권주자 윤희숙 의원 이 세 의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거래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밝혔고요.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도 취득 경위가 소명이 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해서는 이제 소명 입장을 들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나머지 6명에 대해서만 이제 만장일치로 탈당 조치와 함께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무경 의원은 비례대표고 곧장 제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딱 절반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진 건데 그렇게 치면은 사실 이제 지난번에 민주당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 같은 이제 평론가들은 항상 그 비교하는 게 직업이니까 네네. 제가 좀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재밌게 비교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자,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일단 1차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차례 밝혀왔던 거는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 네. 더 이 고강도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일단은 숫자 자체가 반이 됐기 때문에 고강도는 일단 아닌 걸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면제를 받은 6명의 의원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소명이 충분히 됐다라고 밝혔는데 그래서 제가 국민권익위에서 나온 그 발표 자료를 기자들 통해 가지고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읽어봤어요. 네. 근데 과연 이게 민주당이랑 비교했을 때 충분히 소명된 건지 좀 의문이 든다라는 대목이 뭐냐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아니고 이제 부친이 땅을 갖고 있으면서 주소지를 해당 그 땅에 있는 쪽으로 해놨다고 했는데 막상 권익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살고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농지법 위반이 되는 거죠. 네, 농지법 위반이에요. 이 경우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제명 조치가 됐었던 양이원영 의원하고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요? 거긴 어머니죠. 어머니죠. 본인이 아니고 어머니였고 역시 마찬가지 농지법 위반 사례였는데 제명 조치를 했었고 김승수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를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은 뒤에 농업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는 본인이 영농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년에 쌀 4가마니를 지급받는 일종의 이제 그 소작을 준 요 케이스로 지금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민주당에서는 탈당 권유를 받았던 우상호 의원 사례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지만 오히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인이 농사를 지은 걸로 드러나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우상호 의원 2달 딱 지난 다음에 왔을 때 굉장히 얼굴 까매졌어요. 그러니까요. 농사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본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얼굴을 까맣게 만드신 분이세요. 우상호 의원이. 경찰에서 아마 그 진정성을 본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이런 걸 봤을 때도 과연 이준석 대표가 공언했던 게 충분히 소명이 됐느냐? 요거를 이제 여론에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10명을 그 출당 권고를 했고 2명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의원 2명은 징계를 했다. 그러나 아무도 출당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 내지는 민주당만큼의 조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이 없다. 이렇게 이제 기준선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명단에 실린 의원들은 입장 냈나요? 네, 앞서서 언급했듯이 이제 윤 전 총장의 캠프 홍보 본부장을 맡았던 안병길 의원은 가장 먼저 입장을 내고 본부장직을 사퇴를 했죠. 근데 사퇴를 하면서도 이제 그 배우자가 그러니까 안병길 의원의 처남 배우자의 오빠의 명의를 빌려서 유치원의 부동산을 보유했다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제 명의 신탁 의혹이 불거졌다면서 이게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명의 신탁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이 얘기는 말이 안 돼요. 불법인 거는 그냥 불법이에요. 명의 신탁은 이렇게 하면 그냥 명의 신탁 위반이에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이게 투기의
그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인정. 네. 근데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그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도 이 권익위의 조사 방식의 문제를 삼았어요. 이제 현장 조사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다. 이 권익위가 여야 동수에게 12명 맞추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라면서 이제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피장파장 논리라고 네. 하는 거죠. 사실 이번 경우를 보다 보면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 여의도의 전통적인 문법이 뭐냐면 정치의 외상은 있지만 공짜는 없다. 그렇죠. 반드시 언젠가는 정산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게 지불이 지연이 되면 지연 이자가 붙거든요. 그렇죠. 네. 내로남불 사례로 이제 공격을 했었던 그만큼 되려주고 받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굉장히 좀 고심이 깊지 않을까 앞으로.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오늘 얘기 나온 것 중에 두 부분이 조금 한번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경위를 쭉 소명이 됐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은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 이 얘기에서요. 네.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징계를 주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지금 현재는 뭔가 보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리고- 처분하겠다. 뭐 이거에 대해서 약속을 받고 이제 뭐 네, 앞으로 잘하겠다 그러고 성명을 받은 하면 아무도 건데, 징계 주지 마세요. 그렇죠. 앞으로. 네. 그리고 앞으로 역시 또 잘하겠다라고 비교를 하지 하면. 않을 수가 없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출당 조치, 탈당 권유를 할 때 이 소명 기회조차 안 줬습니다. 애초에. 민주당 소명 같은 기회 경우는. 줬죠. 네. 예. 온라인으로도 주고 뭐 그랬다고 뭐.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저는 그 뭐 지금 대선 후보이기도 한데 원래 윤희숙 그 의원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연설. 근데 네. 이제 글은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로 텍스트는 그렇게 올렸어요. 네. 사실 임대인이자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 권익위 조사에서는 어쨌든 국가 특별수사본부인가요? 합동수사본부인가요? 그쪽에 특수본에 가서 수사를 받는 대상이 됐다라는 점, 뭐 이런 점들이 눈에 띕니다. 어제 뭐 김의겸 의원 업무상 비밀 의혹 지적은 어제 김의겸 의원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니다. 네. 정치인으로서 비싼 부동산 빚내서 산 거는 미안하다.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하고 법적 부분을 갈라서 대응을 하셨는데 열린민주당도 뭐 별 다른 내용 없이 뭐 특별한 처분 없이 이미 다 소명됐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당 차원의 조처를 할 계획은 없다고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최강욱 대표가 오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권익위 문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업무상 비밀 의혹, 이용 의혹의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고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을 당시에 이제 동작구 흑석동의 상가 매입 건에 대해서 이제 그 가능성 지적을 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미 나온 논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뉴스브리핑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다뤄봤고요. 지금 신장식의 신장기업 뉴스브리핑은요.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그리고 시사저널의 구민주 기자, 구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취소 예정 결정 처분, 취소 예정 결정 처분 굉장히 긴 처분을 했습니다. 입학 취소 예정 처분입니다.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했는데요. 이번 입학 취소 예정 처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건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기자회견에서 조 씨에 대한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일에 대학본부에 제출된 이제 공정위의 자체 조사 결과서랑 또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로 인정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게 2015년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적힌 지원자 유의 사항을 입학 취소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여기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불합격 처리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대학본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나 또 입학 서류에 기재된 경력 내용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고 당락을 결정지은 주요 내용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이제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합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 자체로 허위 서류가 들어갔으면 입학을 취소하는 게 맞다라면서 이런 예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오늘 이제 부산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서류 통과를 할 때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에서 19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전적대학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죠. 고려대학교의 성적이 3위였고 공인 영어 성적이 4위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출된 허위 그 서류 중에서 그 관련 내용이 당락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닌 걸로 보인다. 이런 평가를 일단 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이 서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입학 요강, 입시 요강에 있는 내용과 좀 상반되는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아서 이제 취소를 한다. 이런 방침을 지금 이번에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조민 씨가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했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있다. 이게 불공정이다 하는 얘기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틀린 셈이 됐습니다. 예, 이거 입학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영향이, 없어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저는 법적으로 행정소송으로 가면 다퉈질 게 뻔한데요. 말하자면 학칙이나 교육부 훈령이나 이런 데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입학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요거는. 다만 모집 요강에 적혀있는 지원자 유의 사항을 어긴 것이 입학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행정소송에서 다퉈질 거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행정소송을 조민 씨는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입학 취소 처분이 아니라 예정이다. 앞으로 2, 3개월 동안 네 의견 들어볼게. 이런 거라서 지금 당장은 법적으로 다툴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론 시장에 그냥 내던져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여론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아마 부산대가 최종적으로는 한 2, 3개월 뒤에 처분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조국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밝힌 입장을 보면은 네. 앞으로 이제 충분히 소명 절차를 거치면서 소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예정 처분을 했고 네. 조국 전 장관도 그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예, 네. 민주당 쪽에서는 무슨 언급이 있었나요? 민주당이나 뭐 대권 주자들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SNS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 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결과에 따라서 뒤바뀔 수가 있다고 얘기가 아마 그 나왔습니다.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그 얘기일 겁니다. 네, 네. 그 예정 처분, 결정 처분이 아니라 결정을 딱 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게 아니라 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 한 2, 3개월을 밀어놓은 셈이죠. 밀어놓은 셈이죠. 네. 그동안에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이 좀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다음- 보니까 예, 이제 예. 추가적인 내용들도 이제 복지부에서는 이제 의사면허 취소 여부가 쟁점이 될 텐데 그거 한 3, 4년 뒤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복지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적 처분이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힌 상황입니다. 네. 자, 육군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육해 공군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육군에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그나마 아직 그 극단적 선택이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가지는 않았는데요. 간략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군, 해군에 이어서 육군에도 피해 사건이 또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4월에 임관한 육군 하사 A씨가 직속 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라는 제의를 받고 또 이를 거절하자 이제 그 B 중사가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성추행을 한 사건인데요. 지난해 8월에 이제 피해자가 이를 부대에 신고했는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에 군으로부터 이제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받고 전역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적절한 분리 조치도 없었고 군 차원에서 합의를 종용한 경우가 있었다. 이게 좀 익숙한 좀 사례죠. 사건이죠. 네. 네. 피해자의 언니가 이런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서 밝혀진 것인데요. 피해자 언니는 가해자가 해임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향해 부대를 떠나라, 성적으로 뭐 문란하다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제 헛소문이 군내에서 계속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의 2차 가해로 더 큰 고통을 호소하던 이제 피해자는 이렇게 수차례 목숨을 끊으려고 이제 시도를 했고 현재는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결국에는 육해 공군 3군에서 모두 비슷한 사례가 지금 나온 셈이 이제 돼버렸습니다. 해병대 남았습니다. 해병대. 보통 딱 깃발 들면 육해 공군하고 해병대까지 의장대가 네 군데에서 나와서 하거든요. 그렇죠. 육해 공군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 패턴도 똑같습니다. 지금 상급자에 의한 성범죄가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상관이나 담당 부서가 문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피해자를 회유하려고 시도하거나 2차 가해가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피해자의 어떤 극단적 선택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야 외부에 알려져서 문제가 되는 이 지금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어떤 군 내부의 문제의식 없음 혹은 이제 군 내부의 문화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짓을 해도 별일 없더라. 혹은 뭐 자기들끼리는 이게 별거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소란을 부리느냐. 이런 아주 뿌리 깊은 어떤 군 문화가 박혀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결국은 외부 충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제도적 대안도 일단 군대 문화도 문제고 그다음에 제도적 측면도 많이 얘기가 되고는 있는데 먼저 사실 그 육군에서는 또 육군 남영신 참모총장이 약간 입 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지난 5월에 공군 이모 중사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각 군 수뇌부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상당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요. 그때 이 남영신 육구 참모총장이 육군은 공군처럼 성폭력 사건을 지연 처리한 적이 없다라면서 장담을 하기도 했었어서 참 이거 사건이 더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징계 말고 이분이 이제 그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면서 민간인이 된 이후에 고소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 두 사람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둘 다 군인이었을 때는 이게 계속해서 숨겨지고 은폐되고 그다음에 2차 가해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실제 평시 군사법원이 군대 내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바깥으로 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 대안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그거와 관련된 법안이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아, 통과했어요? 네, 평시에 민간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이 아니고 1심 단계부터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거 오늘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해 통과가 됐으니까 아마 이제 제도적인 보완이 조금씩 작동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 군대 문화의 변화와 함께 제도적 변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님, 그다음에 시사저널 구 기자님,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일정이 정말 초읽기에 들어섰습니다. 후보들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가운데 한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음성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이낙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이다 총리, 엄근진 뭐 이렇게 지금 불리고 계시는데요. 예.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이낙연 후보님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흔히 탑 오브 마인드라고 합니다. 딱 누구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인동초,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상고 출신의 비주류. 이런 강렬한 이미지가 있고 이재명 지사측은 소년공 출신 변호사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낙연 후보님의 탑 오브 마인드, 내 이미지는 이거다라고 어필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가장 잘 준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때 네. 노무현 후보님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는데요. 네. 당시에 저희 대변인단이나 노무현 후보 본인도 국민들께 어필한 것은 사실은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판사 하시다가 국회의원 하시고 장관, 해수부 장관 하신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되셨거든요. 네. 그런 다방면의 경험, 균형 잡힌 경험을 어필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입법과 행정, 국회의원과 정부, 그리고 중앙과 지방, 제가 지방지사도 했으니까요. 내정과 외교, 28개 나라를 방문해서 외교를 했습니다. 네. 그것을 모두 갖춘 매우 드문 후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치 않은 남자 이낙연, 잘 준비된 남자 대통령 후보 이낙연. 이거를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이미지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흔치 않은 남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네. 결론부터 질문을 하나 드리면 당대표 약이었나 독이었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여당 내 강력한 주자였는데 오히려
그 당대표 출마할 때도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지금 일각에서는 당대표 하면서 오히려 우리 후보님께는 대선 가도에 뭐 좋지 않은 결과들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당대표 독이었습니까? 약이었습니까? 예, 어렵더라도 했어야 하는 일이었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초기였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으로 첫 정기국회에 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를 외면한다는 것은 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생각이 제일 많았고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제가 대표로 일했습니다마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더러는 국민들 눈에 차지 않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6개월 반 동안 422개의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코로나 대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하는데 제가 다 했다는 건 아니지만 힘을 보탰었다. 그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책임이었다. 약이냐 독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책임이었다. 그리고 네. 422개의 법안 등 나름 충분히 성과 있게 일을 했다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께서도 환상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네. 자, 이제 환상적인 대표였다. 환상적인 당정청 관계가 환상적이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충청도 쪽으로 다녀오셨어요. 천안의 유관순 열사 사당에도 참배하셨고,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청 찾아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어떤 메시지 주시고 싶어서 충청도 쪽을 다니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유관순 열사 유적지를 찾은 것은 제가 총리 돼서 처음 광복절을 맞았던 2017년 광복절 때 유관순 열사 유적지를 갔었는데 다시 한번 갔습니다. 거기를 갔던 이유는 2017년 광복절에는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이 3급이었습니다. 네. 수십 년 동안 서훈 등급이 너무 박하게 됐으니 올리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을 못했더랬습니다. 네. 상훈법상 같은 사유로 2번 심의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그걸 허용하면 정권에 따라서 서훈 등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규정을 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유관순 열사가 우리 국민들 마음에 준 영향, 우리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그 무게에 비하면 3급은 너무 낮은 것이죠. 네, 그래서 법을 고치지 않고 2019년 3.1운동 100주년 때 법을 고치지 않고 1등급으로 다시 추서를 했는데요.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에 심의되지 않은 새로운 공적을 찾아서 그것을 평가하자. 네. 그게 뭐였냐 그러면 유관순 열사가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정신, 국민들의 마음, 국민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 공적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등급으로 올렸고 1등급은 백범 김구 선생과 동급이거든요. 네. 그 점이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 중에 하나다. 이것을 우리 동지들께 조금 알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저도 유관순 열사 앞에서 제가 19살 때는 뭘 했을까 이런 그 부끄러운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네.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의 경우에는 제가 세종시를 갔던 건 아니고요. 네. 대전에서 그 발표를 했습니다만 네. 아시는 것처럼 그때가 3년이었습니까? 4년이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네. 청와대와 국회 본회의는 옮길 수 없다. 네. 그렇죠. 서울은 관습헌법상의 수도이니까 청와대와 국회 본회의는 옮길 수 없다라고 판정을 해놨기 때문에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청와대와 국회 본회의를 뺀 나머지를 옮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회 상임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거라도 서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균형 발전의 의지를 거듭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 의지를 대전 충남에 가서 세종이나 가서 밝히신 것들이 우리 후보님의 올해 준비된 생각이자 또 정책 공약이다라고 또 한편 보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9월 4일, 5일, 11일, 12일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앞두고 모든 당연히. 후보가 대전 충청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당연한 것이죠. 네, 그것 당연히 의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예, 그럼 제 대전 충청 지역에는 이런 행보를 하셨다면 이제 대구 경북과 강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네. 맞춤형 공약이 준비될 것 같은데 어떤 공약 네, 준비하고 그렇게. 계세요? 네네, 그렇게 해야죠. 이제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장점을 살릴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고요. 권역별 발전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 몇 가지 현안도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은 내일이죠.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네. 한쪽에서는 언론 피해자 구제법이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언론 재갈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언론중재법. 기자 이낙연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네,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 피해를 당하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법, 기존법에 따르면 허위사실로를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끝나거든요. 네네. 그러나 그걸 피해를 당한 사람은 1,000만 원 가지고 해결되지 못하는 평생의 상처가 남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의 책임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언론의 신뢰 회복이 그래서 다급한 것이죠.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언론 자유는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데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에서 꼴찌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에게 명예를 훼손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은 오랜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었고 그것이 이번에 언론중재법에 반영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언론기관 등에서 반대 의견도 있고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의견들을 비교적 수렴을 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문광일을 통과했으니까 이번에 그 법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제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언론의 미래를 위해서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훨씬 더 이렇게 협조, 타협, 그 다음에 중도적인 입장을 중시하셨던 걸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네.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 법을 찬성하고 통과시키자, 그것도 내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네. 그 전과 좀 많이 달라진 거 아니야? 혹시 그래서 요새 그 지지율 상승이 주춤한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가요? 예, 제가 대표로 일하던 시절에 올해 1월이었을 겁니다. 언론 관련 TF를 구성했었고요. 검찰개혁 TF도 구성했었어요. 그 당시에 목표는 2월쯤에 법안을 발의하고 6월까지는 처리해야겠다 하는 내부 목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6월 되기 전에 제가 대표를 그만두었는데 그때의 생각과 변함이 없습니다. 네. 달라진 게 아니다. 네. 그때나 지금 당 대표일 때나 후보일 때나 일관되게 언론중재법 네. 관련해서는 추진을 해왔다라고 하는 네.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언론기관들의 우려가 있는데 주로 그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데요. 네. 그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건 원고 측의 입증 책임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함부로 그 조항이 남용될 우려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요. 대부분의 기자들은 일부러 그렇게 남을 해코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네. 위드 코로나. 이게 위드가 참 좋은 말인데 코로나랑 붙으니까 조금 예. 반갑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그렇고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 650조 시대를 열어야 한다. 네. 650조 어디다 쓰는 돈입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 위드 코로나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위드 코로나의 필요성, 불가피성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에 비교적 성공해 왔었는데요. 델타 변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다시 확산되는 이른바 제4차 위기가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확산력, 전파력은 매우 강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우리의 치명률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수가 감소하지는 않고 계속 2,000명에 육박하거나 그런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 과거와 같은 방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있는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봤을 때 이제까지는 확진자 수를 누르는 쪽에 비중을 두었다면 이제는 치명률을 낮추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쪽으로 비중을 살짝 옮겨가는 것이 어떨까? 물론 그 단계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가 돼야 한다든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9월 말 10월 초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것을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국민들, 자영업자들이 이미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방역체제가 좋은가 하는 것을 고민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이고요.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도 어제 국회에 나오셔서 네, 말씀하셨죠.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9월 말부터 논의를 검토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650조 원은 이겁니다. 올해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그때그때 완화하는 이른바 대증요법적인 그런 대처를 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쪽으로 이 대처가 이렇게 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회복. 그래서 광범한 회복 프로그램을 작동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그에 맞게 예산과 정책이 따라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올해 이미 추경 포함하면 600조가 넘어갔으니까요. 650조 정도까지는 우리가 대담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기 때문에 라고 요약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니까 오늘 오전에 네. 보도되어 있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우리 이낙연 후보님 14.1%, 참고로 윤석열 30.4, 이재명 27.7 이랬는데요. 어쨌든 쏟아지는 여론조사를 보면 8월 들어 좀 주춤하시거든요.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7말 8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7말 8초 지났는데 골든크로스는 안 왔어요. 이거 오는 겁니까? 8월 달에 8말 9초에는 오는 건가요? 네, 오기를 바라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는 조금 다른 결과도 있어서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골든크로스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선 투표에 가서 올 가능성은 있지만 결선 투표 전에 골든크로스가 오는 건 쉽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결선 투표를 앞두고 이 후보 간 연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 간 연합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네, 미리 말씀드릴 만한 상태는 아니고요. 또 미리 말씀드리는 게 전략적으로 현명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나 그렇듯이 지향이 같고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힘을 합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재명 지사 캠프하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황교익 마칼레미스트와의 갈등은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재명 지사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강성 친문을 듣고 시끄럽고 지저분하다 한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즉각 왜곡 보도다 이런 입장을 내기는 했는데요. 우리 이낙연 후보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그 사실관계는 제가 오늘 밖을 다니느라고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구든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든 서로 절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요. 예전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지지자들 또한 에너지는 절제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은 문자 폭탄을 받아보고 그 문자 폭탄이 한쪽에서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쪽에서만 오는 건 아닌데 그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 상대라는 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서로 절제를 넘어서서는 안 되고 서로에게 돌아올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주는 것은
자기에게도 이익되지 않는 일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낙연 후보님에 대해서 이전부터 품격 있다. 예. 태도 보수, 정책은 진보, 태도는 보수해서 품격의 이낙연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네. 주로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7월 달 이렇게 지지율 오르면서 진격의 이낙연, 조금 더 강한 이낙연을 네. 이낙연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움직였던 거 아니냐 또 이런 그 평들도 있습니다. 품격의 이낙연, 진격의 이낙연 어떤 이낙연이 더 좋으세요? 품격을 잃어서는 안 되죠. 예. 품격을 잃어서는 안 되고요. 더구나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에서 8번째 나라 정도로 대접받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도 그에 걸맞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급한 일 할 때는 급한 대로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을 돌파할 때는 그것대로 해야 되죠. 그 품격과 별도의 문제니까요. 네. 품격을 잃지 않아야 된다. 하지만 급한 일은 진격의 이낙연이 될 수도 있다. 네. 급한 일에서는 진격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 주셨고요. 자, 우리 청년들이 매우 관심 있어 하는 일들 그 하나의 사안인데요. 오늘 네. 9월 BTS가 대통령 특사로 유엔에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수 국민들 관심사는 BTS 병역 문제인데요. 네. 이거 20대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BTS 면제해줘야지 안 돼 이렇게 의견이 갈려 있거든요. 예, 짧게 네.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들도 특혜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어요. 네, 네, 본인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품격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우리 이낙연 후보님 만나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전 여론조사는요. JTBC 일리얼미터 22일 조사고요.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였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타브리스와 사이먼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1분 동안 두 팀이 농구공을 빠르게 주고받는 동영상을 찍은 겁니다. 공을 주고받는 한가운데로 9초 동안 검은색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들어와서 가슴을 쿵쾅거리고 빠져나갑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요. 농구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다 본 사람들에게 고릴라 본 사람? 하고 묻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절반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엄연한 실험 결과입니다. 심리학은 이런 현상을 무주의 맹시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 다른 진실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잘 안 보인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보지 못합니다. 집 두 채 가진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지 라는 생각에 집중하는 순간 집 없는 서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지 라고 그 생각에 집중하는 순간 하루 평균 2.4명이 떨어지고 눌리고 끼어서 산업재해로 사망한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 120시간 노동해야 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대선 후보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직 자신의 이해관계, 자신의 목표에만 집중하느라 보지 못하는 진실은 없는지 돌아보는 신장식의 오늘입니다. 날카롭고 다채로운 시선으로 정치권 이모저모를 뜯어보고 비틀어 봅니다. 4인 4색 정치 토론. 오늘 모실 네 분 원래 모셔야 되는데요. 일단 교통 상황 때문에 한 분이 늦어서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천하람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의 천하람 변호사입니다. 네, 순천에서 오신 천하람 변호사님. 그다음에 국민의힘 김재섭 당협위원장이시고 전 비대위원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전 서울시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치발전소 대표 맡고 있는 조성주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정치발전소 이사예요. 그래서 네, 대표님 오늘 네, 인사드렸습니다. 아, 사실 그래요? 저도 왜 나만 아니었어? 예, 정치발전소는 뭐 이렇게 서점도 운영을 하고 네. 뭐
뭐 하는데 이제 잠깐 소개해 주세요. 아이 뭐 광고할 건 아닌데요. 저희는 이제 주로 정치 교육, 그러니까 정파나 정당 뭐 나뉘지 않고 다양한 시민 민주주의 교육, 정치 교육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정치 전문 서점도 내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예. 광고를 하셔야죠. 소장님이신데. 예. 이분들 뭐 4인 4색 토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이 교통사정 때문에 조금 늦으시거든요. 그래서 오시긴 할 건데 이름을 뭘로 해야 되지? 김, 천, 노, 조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합치니까. 좋네요. 노조네요, 노조. 네, 네. 노조 전문가시죠. 우리 조성주 소장이. 예, 대표가. 예. 김천 노조 뭐 구호라도 해야 되나 싶은데 일단 네 분 중에 노영희 변호사님은 본인이 누구다라고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유일하게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예. 유명해서가 아니라 나머지 세 분은 많이 해보셨죠. 김재섭 네, 위원장님도 누굽니다라고 얘기하시고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 세 분이라 듣기에 따라서는 잘 몰라요. 예. 자, 오늘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방송 보시면서 다양한 의견들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TBS FM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아까 브리핑에서도 다뤘는데요. 국민의힘 전수조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4시에 국민의힘 그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고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아까 이준석 대표가 6명에 대해서는 징계 내지는 탈당, 징계 처분 내지는 뭐 이렇게 탈당 권유 등을 하겠다. 이랬는데 저는 이거 보다가 오늘 아침에 명단 유출돼서 돌기도 했어요. 엄청 여러 버전이 돌았죠, 진짜. 근데 제가 가졌던 버전은 나중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발표한 거랑 똑같더라고요. 일찍 보셨네요. 예, 좀 일찍 봤는데. 네, 안녕하세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예,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조사 결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절충안을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보면 비례대표인 한 분, 한무경 의원 정도만 제명을 했고 나머지 이제 6명에 대해서 뭐 5명에 대해서 이제 탈당 권유를 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이제 6분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해서 최고위원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뭐 아침 8시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길게 해가지고 소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6분에 대해서는 보통 뭐 본인의 뭐 행동이 개입이 거의 되어 있지 않거나 뭐 예를 들면 가족이 뭐 농지를 취득했다라거나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본인의 행동이 개입돼 있었더라도 조치를 하려고 했거나 이미 조치를 했다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들은 이제 넘어가고 소명을 듣고 나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5명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를 하기로 하는 뭐 어느 정도 뭐 현실에 타협한 절충안을 택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명, 민주당 12명, 국힘 12명 이건 어떻습니까, 김재섭? 글쎄요, 뭐 국민의당이었나요? 뭐 데칼코마니니 뭐 이런 말씀도 하시긴 하셨는데 뭐 여간에 뭐 1명이든 2명이든 나왔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다만 근데 이 12명 그 숫자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12명이라는 이 12명이 각각 다른 어떤 죄목으로 다른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혐의로 이 말하자면 이제 리스트에 올라온 건데 네.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구성이 좀 달라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업무상 비밀 이용은 민주당한테만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업무상 비밀 이용은 열린민주당 한 분이랑 그다음에 민주당 3분 이렇게 해서 있고요. 사실 국민의힘에는 업무상 비밀 이용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뭐 농지법 위반은 둘 다 한 6명씩 있는 것이고 이제 국민의힘이 좀 비중이 많은 건 뭐 건축법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거든요. 권력이 확실히 이제 민주당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국민의힘이 업무상 비밀을 알 수 없다. 알 수가 없고 권력에서 밀려났다. 야당이라서 아니 뭐 당연히 그렇긴 한데요. 우리가 이게 처음에 권익위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LH와 관련된 사실 그 땅 투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세게 대응을 하면서 권익위가 뜬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얼만큼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이제 이 문제가 사실 권익위의 어떤 이슈 파헤치기의 핵심이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그 비중으로 따지자 보면 민주당한테 조금 더 책임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뭐 비판을 한번 해봅니다. 네, 뭐 사실 근데 그 부분도 있어요. 12명이 아니라 사실은 15명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말하자면 송원석 의원이나
박덕흠 의원은 미리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번 12명 안에 안 들어갔죠. 근데 결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저희는 일단 한 분은 비례대표 한 분은 제명을 했고 뭐 그래야 뭐 셀프 네. 제명해가지고 의원직 유지시켜 주는 거니까 그건 뭐 민주당도 아직 마찬가지고. 이제 민주당은 전혀 그 비례대표 의원님들을 제외하고는 아직 탈당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또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사실은 그런 거죠. 탈당 권고를 했는데 탈당 안 하면은 네. 그 왜 탈당 안 하냐고 민주당한테 막 뭐라 했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예, 우리 조성주 소장님. 저는 뭐 사실은 그런 질문은 똑같이 이전에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에서도 했기 때문에 반대로도 뭐 지금은 이제 똑같이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정당들이 좀 시민들 앞에서 어쨌든 좀 책임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른 거 짚고 싶은데 이제 아까 12명 했는데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제 그 위원장께서 이게 뭐 좀 불필요한 저는 정치 논쟁을 좀 만드셨다 이런 건 한 번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숫자는 비슷하지만 내용을 보면 비율이 2배 정도 차이다. 민주당 의원 수가 많으니까 국민의힘보다 이런 이제 이야기는 전현희 위원장님이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좀 불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시민들 눈높이에는 이게 지금 어느 쪽이 더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제 사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이제 전체 지금 뭐 25명이라고 하면 뭐 다른 분들 계시지만 8.3%인데 이제 많은 수치잖아요. 일반 시민들 눈높이에서는 사실 그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정당을 떠나서 분노스러운데 이제 이걸 조사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한 거는 이게 굉장히 좀 부적절하죠. 마치 이제 여당 쪽에 조금 더 뭐 비율로 팔은 안으로 따지면 굽는다, 이렇다 이런 네. 표현을 굳이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네. 괜히 이제 나중에 정당들 간에 뭐 누가 더 많네 적네 이런 논쟁으로 가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좀 아쉽다. 정부가 조사를 했으면 그냥 담당하게 건조하게 하고 수사를 충실하게 그다음에 의뢰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런 게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국민의힘이 6명은 이제 했는데 6명에 대해서는 지금 나머지 6명 12명 중에 이거 어떻게 하겠다가 명료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좀 해명을 막 국민의힘에서 향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권익위는 12명을 한 거니까 수사 의뢰를 나머지 그럼 6명은 뭐 자체 조사를 해서 다시 판단을 해보겠다는 거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 한숨 돌리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네. 예. 저는 사실 오늘 국민의힘 관련해서 어제 이제 발표 나고 오늘 명단 공개되고 이랬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적다.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아니 이렇게 건전할 수가 이런 생각 솔직히 했습니다. 기존 이미지가 좀 있죠. 부자 정당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탈당 건의를 받은 의원이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 처리가 된대요. 네,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해요. 되면은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건의를 받은 분들은 탈당 스스로 이제 뭐 어쨌든 정리가 되겠죠. 5명은 근데 정리 그게 되는 거 저도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네. 아니에요? 저도 그 좀 더 당에서 자세한 게 알아보니까 이번에는 그 정식 징계인 탈당 권유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징계인 탈당 요구만 했답니다. 그러면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눈 가리고 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자분들이 네. 당연히 이제 그걸 또 네. 챙겨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탈당 요구를 받고 지금 그럼 탈당 안 하면 어떡할 거냐? 민주당과 똑같이 지지부진하게 그거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면 일단 말을 좀 어떡할 끝내면 안 될까요, 제가? 예, 아, 예, 예, 변호사님 먼저 말씀하시죠. 정리하시죠. 예,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보다 인원수가 적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의 선례를 본받아서 좀 더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저는 오히려 상당히 더 고무적이고 앞으로 좀 더 확실하게 할 것 같아서 좋았다. 그 얘기를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다만 민주당에서 2명 뭐 비례의원들은 그렇게 됐지만 나머지 10명은 사실 다 미적미적거리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우 네. 실망스럽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좀 차이는 송영길 대표가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소명을 전혀 받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소명 안 받았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소명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가 걸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와중에 사실은 윤석열 캠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대거 이제 4명인가 12명에 5명 정도 네, 포함되어 있다고. 가 있고 그 중에서 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예 그 캠프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한 명 네. 이철규 의원인가 그분 네네. 같은 경우에만 이제 자기가 소명 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은 거다. 당 대표로서의 권위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시끄러웠던 부분을 조금 정리하는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결단을 보여주고 있어서 잘한 것 같은데
아까 김재섭 위원이 말했잖아요. 뭐 지켜봐야 된다. 예,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좀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네네. 말씀드리면 그 아까 송원석 김재섭 의원입니다. 네, 김재섭입니다. 그 송원석 의원 박덕흠 의원 말씀하셨는데 네네.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조금 달랐던 점을 말씀드리면 적어도 제가 지켜본 기간 동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고 탈당 권유를 하면 거의 이견 없이 바로 탈당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절차가 다 진행이 돼서 소명이 되면 그때 다시 복당 신청을 해서 지도부가 복당 결정을 했던 그런 절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은 지금 계속 그 이후에도 어떤 탈당이나 탈당에 준하는 모습을 아직 못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단히 실망스러운 부분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 처음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준석 대표한테 국민의힘이 그 개인정보 그 활용 동의서를 안 낸다고 해서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당시에 정확히 워딩을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스스로도 결정을 좀 하시고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쨌든 이렇게 의혹이 드러났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던 만큼 민주당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궁금한 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탈당 권고라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한 달인가요? 열흘인가요? 열흘. 네, 열흘 안에 안 되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다. 그럼 와 개헌 저지선 무너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래도 국민적인 지지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좋다는 정치적 판단인가? 근데 요구라서 탈당 징계로 해서 출당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그 한 명 비례는 나가 셀프 제명 뭐 당연히 할 것 같은데 나머지 5분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 좀 들어보셨어요? 아마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가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저 천하람입니다. 네.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저희 당 윤리위원장이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탈당 권유, 쉽게 얘기해서 열흘 지나면 바로 제명의 효과가 나오는 그걸 하려면 윤리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열흘간 지켜보고 만약에 탈당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윤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탈당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런 식으로 아예 이미. 네, 개헌 제주선을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개헌될 일도 없는데.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면 옷을 갈아입었다고 해서 투표를 그냥 본인이 하면 되는 건데 그 야당 측에 국민의힘과 같은 생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직 상실을 뭐 지금 시킬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헌 저지선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굳이 나올 얘기는 그리고 아마 아니었던 것 지금 같아요.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도 뭐 정신을 못 차린 게 아니고서야 갑자기 지금 개헌하자 이럴 리는 없겠죠. 네. 이러면서도 의문의 한패가 되네요, 민주당이. 지금 오늘 뭐 분위기는 그래요.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이게 전수조사가 나왔는데 자꾸만 여기서는 민주당의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민주당 잘못했죠,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사실 지금 조성주 소장입니다. 조성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더라도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뭐 비례대표 2명 빼고 10명 아직 당정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시민들 보기에는 그러면 반대로 지금 조사가 나온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왜 우리가 이걸 하더라도 왜 우리만 손해보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상대방이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쪽에서 어떻게 책임 정치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상대방도 그거에 이제 상응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압박을 느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은 민주당이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굳이 그 정도의 압박까지 느끼지 않게 되는 구조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우려했던 물론 이제 나오신 이제 두 분께서는 그럴 가능성을 좀 작게 보시면 우려했던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해도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당내에서 일각에서는 우리만 손해볼 수 없으니까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 이제 악순환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앞에 선례를 만든 이제 민주당이 비판을 아마 많이 받게 되는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저는 6명은 소명을 받아서 문제없다. 근데 또 그 6명 포함해서 12명이 전부 다 그 수사는 받게 그렇죠,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6명에 대한 소명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뭐 납득이 국민들이 6명은 그래? 6명은 빼고 그 우리가 숫자에서 빼고 생각해 줄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하겠죠.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소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절차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 소명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그렇게까지 큰 변수는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수사가 지금 이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12명을 놓고 국민들은 판단할 거다. 이런 취지네요. 동의하세요?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내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윤희숙 의원이라든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전혀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고 자기 명의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렇게만 들으면 납득은 되죠. 그렇구나 이제 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민주당한테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어떤 이유로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좀
양해를 좀 해줬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심리학 이론은 뭐 초두 효과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뭐 매를 먼저 맞으면 먼저 아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사실 초창기에 처음에 이제 그 부동산 관련 이슈가 터졌을 때 그 받았던 충격과 국민의힘에서 12명 의원이 명단에 나왔을 때 받은 충격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에 비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10을 잘못하면 100만큼 혼나는데 국민의힘은 100을 잘못해도 10밖에 혼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걸 되게 상대적으로 되게 안타까워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해 놓은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라도 그런 식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뭔가 더 깨끗하고 뭔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였어야지 거기에 대한 변명이 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민주당 네. 의원들이 다시 소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부메랑. 그리고 6명에 대한 해명을 국민들이 그냥 6명은 이쪽은 빼고요 라고 했던 것은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12명 전체를 놓고 볼 거다. 그럼요. 사실 윤희숙 의원은 나는 임차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돼서 이렇게 굉장히 센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쨌든 지목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윤석열 캠프의 부동산 특별위원회 대책위원장 하셨던 그렇죠. 분도 이번 건에 딱 지목이 됐어요. 혹시 윤석열 캠프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식 좀 전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뭐 윤석열 캠프가 아니어서 저도 이제 최재형 내용을 잘 캠프에 모르겠습니다. 있어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저는 근데 그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 중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특별히 개혁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의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거대 양당의 기득권 세력화가 이미 어느 정도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국민의힘이 100만큼 잘못해서 10만큼 혼나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모였다가 사실 지난번 총선에 호되게 또 회초리를 맞고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국민들께서 물론 뭐 저는 아무튼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뭐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고 윤석열 캠프와의 뭐 절충 이런 건 아니었을 거라고 저도 믿고 네. 특히 그렇게 할 경우에는 너무 위험성이 큰 게 예컨대 우리가 소명을 인정해서 징계를 안 하겠다고 하는 6명 중에 수사기관에서 예컨대 유죄가 인정이 된다. 그럼 기소가 큰일 된다. 납니다. 이러면 굉장히 큰 정치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막 그런 식으로까지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을 지금 것 그 같습니다. 질문한 것 중에 김병민 국민캠프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국민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해서 한무경, 정찬민 의원은 캠프 관련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나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를 수용했다. 그랬죠. 맞아요. 이철기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소명기를 다시 달라고 해서 지켜보기로 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 캠프에서도 사실 이거보다 더 세게 지금 당장 뭘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국민의힘이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탈당 권유냐 뭐 제명이냐 이거가 사실 중요하지 않았던 게 이슈가 되고 거기에 당 지도부가 뭐 주의 내지는 경고 그리고 사실상 뭐 공식적으로 경고를 하지 않더라도 여론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의원 개인한테 그 얘기를 하면 거의 자진 탈당을 거의 사나흘 안에 다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희 뭐 김재석 보시면 아직도 어, 탈당 안 하는 매우- 이재명 매우 의원이 바람직하네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군기가 세군요. 예. 그거는 아닌 것 동의하기가 같지만 어려운데요. 굉장히 군기가 센 어쨌든 당이기 주장하시니까. 때문에 네. 네, 저희는 또 부끄러움을 알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군기가 센 당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하도 전선이 여러 군데 네, 동의하기가 펼쳐져 있어서 어려워서, 예. 사실 그리고 아까 부끄러움을 보니까 아는 청아람 당이라. 변호사님이 그 양당 모두 기득권화됐다라고 네. 하니까 우리 눈이 조성주 대표님 정의당 소속이시죠? 눈이 그렇죠. 반짝반짝하던데.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은 아마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오히려 저는 솔직하게 천하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게 실제 이제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제 아까 이제 뭐 제명이냐 탈당 권유냐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어쨌든 양당이 서로 다 이게 다 드러났고 이제 어쨌든 수사 의뢰 대상들이 이제 권익위 조사에서 나왔고 그 사람들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근데 계속해서 뭔가 실랑이가 있고 그럼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민적 눈높이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민들 중에 집이 없는 사람이 한 44% 되고 뭐 사실 일반 시민들에서는 투기하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극소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이 양당에서 좀 크게 나오는 거는 좀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는 있다. 어쨌든 깔끔하게 좀 처리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전체 정치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지 않겠냐 자,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동산 그 전수조사 국민의힘 발표 국면에서 제 오늘을 쓱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의문의 일패 같은 느낌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정치적으로 득실을 따져보면 이준석 대표한테 뭔가 이렇게 손에 뭐가 수단 하나가 들어오긴 했다. 그런데
지금 6대6으로 갈랐던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6 중에서 누가 기소되고 이러면은 이준석 대표도 큰일 납니다. 사실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신장식의 신장기업에서 4인 4색 정치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하람 변호사님, 그다음에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정치발전소 조성주 소장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네 분과 김천노조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동향인데요. 그 다음 주 선거인단 투표 앞두고 경선 후보들이 주로 요즘은 충청도에 많이 출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충청도가 첫 그 후보지이기 때문에. 자, 이재명 지사가 먹방 논란 사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잔불이 꺼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뭐 이재명 지사는 또 오늘 또 얘기가 됐더라고요. 본인에게 이제 뭔가 좀 세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 또 약간 막말성 발언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좀 성향이 좀 그러시니까 그냥 솔직하게 속상한 마음을 좀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충청권하고 특별히 이제 인연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가 좀 충청이나 대전 쪽에서 지금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설원 의원은 충청도 가서 사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여기를 잡아야지만 사실은 뭐 대전 찍고 그다음에 광주 뭐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전략적으로는 근데 요즘에 이재명 지사가 조금 전략적 미스를 조금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예. 근데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이재명 지사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한테서 지지율이 50%가 넘어서 결선 투표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그 얘기도 나왔죠. 그런데 또 다른 뉴스에서는 이낙연 지사가 여기까지 추격해왔다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를 안 믿어요. 그래서. 안 믿는다. 아니, 뭘 믿으십니까? 본인의 감을 믿으십니까? 여론조사가 다 틀리잖아요. 차라리 내 감을 믿는 게 훨씬 낫지. 신장개업을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신장기업 지금 한지 2번밖에 안 됐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신장기업도 믿을 수 없고. 예, 기본적으로 사실은 여론조사 자체를 제가 좀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추세를 보라고 하지만 그것도 다 거짓말이고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배철호 리얼미터 전문위원이 와서 한 주일의 여론조사 추이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을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나 니들 못 너무 믿겠어. 실망스러워요. 솔직히 저희 말해가지고. 지역의 당 어르신들도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믿을 수 없다고 비슷한 기시감이 들어가지고요. 우리 김재섭 그 당협위원장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저는 근데 그런 말한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시죠. 천하람 변호사님. 네, 근데 저는 이재명 지사님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 페이스북에 사각을 올리셨잖아요. 이거 그 먹방 찍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중하게 사각을 잘 올리셨는데 그 기자분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뭐 입장 어떠냐 하니까 그거 그냥 페이스북에 이미 있으니까 봐라. 사실은 똑같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인 게, 그래서 제 국민의힘 사람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이분이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국민들 눈치를 최대한 많이 보고 계실 때도 이 정도인데 대통령 되시면 도대체 어떻게 이 성질을 내시려고 하나, 솔직히 좀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우려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직접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전화번 알려드릴 테니까 직접 물어보시면 답을 직각하신대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특히 저는 조성주입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경선이 너무 터프해지니까 이게 이제 너무 터프해지고 특히 이제 또 후보들의 스타일도 이제 이재명 말씀 이제 앞에 지적해 주셨지,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이 이제 뭐 사이다로 한쪽에서 뭐 좋을 땐 사이다로 표현되지만 한쪽에서는 굉장히 좀 과하게 터프하다 이런 인식까지 줄 정도로 이제 약간 논란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솔직히 저는 이제 정의당 소속이지만 이제 제 관람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관전한 입장. 이낙연 후보님도 요즘 굉장히 터프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당내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제 원래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이제 최전방 공격수 느낌보다는 이제 약간 처진 스트라이커나 이게 깨끗한 패스를 하는 미드필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뭐 최전방에서 몸싸움으로 뭐 이렇게 막 같이 이제 부딪히는 뭐 이런 굉장히 터프하게 되면서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즘에 뭐 앞에 이제 국내의힘 내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거친 이제 이런 것들이 오가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가 너무 거칠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사실은 이 인식을 자꾸 시민들이 가지게 되고 불안감도 가지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사실 저는 제일 안 좋은 게 정치가 사나워지면 사실 시민들도 똑같이 지지자들끼리 싸납게 서로
날선말을 자꾸 하잖아요. 요즘 가족들끼리나 친구들도 그런 것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진짜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사람들하고. 예, 그러니까 좀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저는 이재명 지사님도 그렇고 이낙연 후보님도 특히 이제 민주당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톤을 좀 거친 말들을 좀 다운시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야기할 때 3대 금지가 예전에 종교하고 정치였는데요. 사실은 젠더 문제까지 추가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관심은 그거죠. 지금 순회 경선 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1차 경선 9월 12일 날인가요? 이때 그 충청권하고 강원, 대구, 경북 딱 나오면 판세가 쫙 갈라지면서 한쪽에서는 역전의 모멘텀이 될 거다.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역전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거다.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결선 투표가 없어질 것이다. 12일 날 판세가. 어떻게 보십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근데 선거 아직 뭐 12일까지 사실 며칠 남았으니까 거의 한 16, 7일 정도 남았잖아요. 아직까지 네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선거는 뭐 바람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재명 지사의 가장 문제점은 안 올라가잖아요. 25%에서 완전히 플러스 마이너스 1, 2%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바람이 안 들어와요 지금. 그런데 지금 태도 논란 제가 계속 지적하는 거는 거만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나 이런 또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50% 넘겼다라고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사실은 이제 필패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후보나 뭐 다른 후보들이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가지고 확실하게 뭐 골든크로스를 뭐 만들 것이다. 전 또 그렇게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후보들이 체감하는 그런 여론하고 실제 여론은 완전히 다르고 여론이 또 완만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다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분 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예. 김재섭입니다. 네, 동의를 상당 부분 하고 아마 아까 전에 왜 기자가 묻는 질문에 이재명 지사가 대답을 안 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 페이스북의 내용이 그렇게 뭐 납득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페이스북 내용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결국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 얘기했던 바가 뭐였냐면 어쨌든 나는 보고는 받았다. 보고는 받고 실제로 뭐 박근혜 그 당시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랑 비교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래도 늦었지만 현장에는 갔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늦어서도 늦은 것은 미안하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비판 지점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면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먹방을 했느냐. 이제 이것은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공감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장에 굳이 가지 않아도 어쨌든 보고를 받고 지휘를 하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일단 행적들을 잘 보면 현장 중심주의였거든요. 늘 언제나 현장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사실 얼마 전에는 그 기습으로 어떤 유흥주점에 밤에 막 가시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면이랑 사실 본인이 이야기한 페이스북 해명이랑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고 기자가 그것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본인이 했던 얘기가 나중에 페이스북 글을 써놔서 보고 비판을 받아보니까 그러네라는 납득이 돼가지고 기자한테 따로 얘기를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페이스북 보세요가 있었다면 윤석열 총장은 같은 사람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대답 안 하고 그냥 가셨잖아요. 가셨죠. 네. 심지어 그게 언론의 자유를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뭐 그런 있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저도 잘라놓은 거 말고 전체 장면이 있는 걸 봤는데 똑같은 기자분이 연속해서 이렇게 질문하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답을 잘 안 하시니까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아무튼 저도 친한 기자분이신데 뭐 아무튼 뭐 그래도 본인이 직접 나와서 나름대로는 뭐 답변하려고 했으니까요. 페이스북 보라고까지는 아니었어요. 뭔가 우리 최재형 캠프 들어가시더니 힘 조절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건 좀 억울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면은 오늘 저녁 8시에 뭔가를 하기로 이미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쪽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거죠? 이제 근데 8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끊고서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순간적인 판단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언제든지 일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기하고 있다가 싹 가라앉아. 이런 식으로 자꾸 비난을 한다고 느끼는 거죠. 본인 스스로는. 본인은 그렇게 느끼시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본인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쨌든 지휘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는 잘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그걸 잘했다고 제가 좀 옹호하는 부분은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언론중재법 하도 이제 내일 본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부딪힐 거라서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하여튼간에 언론중재법 관련해가지고는 이런저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이미 다 살펴봤으니까 여기서 논의할 바는 아니고, 근데 이게 야권 쪽에서 놓고 보자면 야권 대선 주자들이 나섰어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후보, 박진, 윤희숙, 규탄 성명 발표했고요. 이준석 대표한테 비전 발표회를 미루고 연석회의 만들자고 제안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비전 발표회 내일 하는 날이잖아요. 물론 날짜는 같아요. 하지만 굳이 비전 발표까지 미루고 무슨 투쟁해야 될 만한 사안인가? 비전 발표회 미루고 할 수 있는 투쟁이 뭐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천 변호사님. 네. 저희 캠프에서 이거를 또 최재형 캠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비전 발표회 준비를 그냥 이 제안을 해놓고서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연기가 실제 되든 안 되든 이런 제안 자체는 의미 있다 얘기한 게, 후보 본인도 얘기하시는 게 토론회도 아니고 사실 비전 발표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원고 읽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저희가 본회의가 2시고 비전 발표회가 오후 2시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본회의장에서 막 치열하게 서로 필리버스터를 하든 안 하든 막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똑같은 순간에 대선 후보들이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좀 한가해 보이지 않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는 과연 뉴스에 나올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날 이걸 하면 좀 땡기면 안 돼요? 10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1시간 땡겼어요. 오후 1시로 땡겼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미뤄서 오히려 조금 대선 주자들 힘들게 준비하는 건데 이게 국민들께 좀 많이 보여지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고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또 현관에서는 비전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기 좋게 지금 소재를 주셨어. 예를 들면 한 달, 2달 미루자 그런 거면 그럴 수 있는데 하루 이틀 미룬다고 해서 큰 그런 게 있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 저는 조성주 소장입니다. 예, 조성주입니다. 언론중재법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여가지고 사실은 저는 여러 가지 대선 일정이라든지 각 정당들이 이제 장래 일정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조정될 여지가 있어야 될 만큼 너무 좀 심각하고 큰 문제다. 맞아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문제의식을 굉장히 언론 노조나 이런 데 함께 문제의식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사회 이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거여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양한 오히려 반대의 의견이 있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본회의 처리가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봐야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문제의식은 좀 더 깊게 크게 좀 경각심 가져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근데 정말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사실 짧게, 딴 데서 짧게. 얘기를 안 해봤지만 왜 이렇게 과정되게 이 법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지 정말 너무너무 네. 안타깝고 본인들이 한번 당해보세요. 이거는 정말 훌륭한 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재선 의원 마지막 정리 발언 해주시죠. 조성주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이 동의하고요. 내용적인 면은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이 토론의 기회를 봉쇄했다는 것도 이 법의 굉장히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지난해 6월부터 이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 내에 있는 TFT에서만 논의를 했지 실제로 상임위 자체에서 논의된 바가 없었거든요. 상임위 뭐하러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냥 민주당 내에서 다 논의할 것을.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사실 야당 몫으로 배정된 하나를 김의겸 위원한테 배정을 했다는 점, 이런 점에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도 저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요. 어제는 근데 또 정미용 최고위원이랑 말씀을 나눴는데, 대안을 내놓고 시간을 정해서 토론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악법이기 때문에 대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굉장히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대안을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지 않아요? 대안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네. 너무 궁금해. 자, 이 토론이 본격화되려고 하는 이 찰나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인 4색 정치 토론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네 분과 다음 주에 이렇게 네 분 진짜 시간 맞추는 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다음 주에도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신장개혁 뵙겠습니다. 대박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장식의 신장개혁. 신장개혁의 시선은 늘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저녁 준비한 코너입니다. 평생 인권운동을 해오신 분이죠. 우리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상임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이사입니다. 예, 그냥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그냥 이사가 아니라 상임 이사처럼 항상 사람에서 인권재단 상임 이사는 이제 4.16 재단의 상임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4.16 재단. 예, 그 세월호 재단이죠. 세월호 참사 관련한 재단이고요. 그래서 예. 이제 안산서역까지 오는 게 좀 힘듭니다. 퇴근 시간이라 예. 오늘은 비가 와서 더. 근데 오늘은 이제 앞에 이제 국회에서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거 예. 이제 끝나고 이제 와가지고 여유 있게 왔는데 다른 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오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먼저 이 너무 거창한 질문이라 예. 그래도 예. 우리가 이제 인권 코너를 매주 한 코너씩 하기로 예. 한 이유가 있으니까 예. 예. 우리 국민들한테 인권이란 뭐다? 예. 나는 왜 평생 인권 운동했다? 예, 예. 사람이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그 필수적인 권리? 필수적 권리. 여러 권리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권리 이게 인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참 말은 쉬운데 그렇죠. 이게 존엄성이 그렇게 유지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존엄성이 유지되려면 그게 이제 사람답게 사는 건데 그러려면 시민 정치적 권리도 필요하고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 또 뭐 연대의 권리 뭐 이런 것도 다 필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계속 그 부정당하고 그게 또 침해당하고 또 뭐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뭐 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인권의 역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네네. 그런 부분들을 뒤집고 좀 발전해 오고 있는 건데 근데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대부분 인권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인권 주장하면 그거 갖고 막 또 손가락질하고 욕하기도 하는데 막상 자기가 그런 억울한 닥치면. 일을 당하고 그러면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인권이죠. 네. 그래서 세상 억울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이 남의 고통을 좀 외면하지 말고 같이 연대하고 이렇게 좀 해줘야 세상이 더 좋아지는데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김은 선생님, 김은 작가님 나오셔서 예, 그렇더라고요. 생명안정 시민의 예. 공동 대표인 박래군 씨와 뭐 예. 송경영 신부와 뭐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예, 김은 말씀하셨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그 피해자담을 강요하는 건 폭력이다. 예. 네. 세월호 이야기하시면서 예. 아이를 잃었으면 가만히 앉아서 울면서 뭐 어떤 그 조치를 해줄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지 왜 사회를 향해서 발언하느냐. 이게 얼마나 큰 폭력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예. 그 세월호 광장에서 예. 그런 뭐 폭식투쟁이니 예. 뭐 이런 등등의 예.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예. 그런 게 폭력 앞에 계속 우리 박래군 이사님도 함께 하고 계셨잖아요. 노출돼 있으셨죠. 그러죠. 예. 뭐 저도 아주 뭐 엄마부대 봉사단, 어버이연합 뭐 이런 데서 저를 표적 삼아가지고 뭐 네. 박래군을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갖고 와서 피켓 시위하고 막 그래서 피켓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됐죠. 아, 그 피해자들이 진짜 뭐 그런 그냥 피해자들이 그런 발언을 안 하고 진상규명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진상규명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도리어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왔고 그걸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또 이렇게 이제 혐오하고 조롱하고 또 위협하고 뭐 이런 사회였죠. 네. 자, 현실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코너에서는 매주 한 번씩 여행을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박래군 이사께서 우리에게는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이 소위 요즘 좀 멋진 말로 얘기하면 다크 투어리즘이라고도 해요. 맞습니다. 예, 다크 투어리즘. 책인데요. 이 책도 약간 예. 검은색인데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너무 어두웠죠 표지가. 예. 예. 인권운동가 박래군의 한국 현대사 인권기행. 그래서 한국 현대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권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곳을 여행을 하면서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박래군의 인권기행, 우리도 이 코너 이름을 이렇게 잡았고요. 예. 먼저 주목하신 게 제주 4.3 사건입니다. 예. 얼마 전에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했던 수영자에게 예. 그 첫 형사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예. 이 책도 제주로부터 시작을 하시죠. 맞습니다. 예. 왜 제주로부터 시작하셨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거나 고민될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나라의 인권, 우리 사회의 인권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알려면 우리 인권은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인권은 제주 4.3에부터 시작됐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이제 끔찍한 어떤 국가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반공 국가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그래서 정상 국가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인권 운동이었고 또 민주화 운동이었군요. 그랬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생겨났던 그런 어떤
그 반인권적인 구도를 우리가 많이 해체하고 있느냐 네. 거기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빨갱이란 말이 그때 생겼어요. 제주에서 제주 4.3 여순 그 보통 이제 반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순 사건 이때 이제 빨갱이란 말이 생겼는데 이 빨갱이란 말이 이제 붉게 물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빨갱이가 죽여도 좋다라고는 살인 면허증을 준 거죠. 허가증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고 하는 이런 배제시키는 이런 논리가 형성됐고 그게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탄생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주 4.3은 사실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보자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주 4.3으로 돌아가야 우리나라 인권 문제의 원형. 빨갱이란 말이 제주에서 4.3에서 나왔다는 거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좀 부끄럽네요. 제가 외가가 잘못인데. 그렇습니까? 예. 그 중에서 자, 그러면은 어디를 우리나라 인권 기행의 첫 여행지를 제주. 그럼 제주에서도 어디를 제일 먼저 가면 되나요? 이제 제주 4.3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면 유적지를 그냥 찾아가셔도 되는데 그렇죠. 제주 4.3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잘 모르고 처음 접해보신다 이런 분들은 꼭 가고 권해드리는 게 제주 4.3 평화공원이에요. 봉계동에 있거든요. 네, 봉계동에 있습니다. 그거 옆에 좀 지나가면 젊을 자연휴양림도 있고 좀 더 가면 또 사려니 숲길도 있고 그런데 정말 좋아요. 다. 거기 가기 전에 이제 봉계동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평화공원에 가면 거기 기념관도 있고 추모공원도 있는데 거기를 돌아보면 기념관에 들어가면 제주 4.3의 배경이 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건의 전개 과정들 그리고 또 현재 상황까지를 이렇게 쭉 알 수 있게끔 국가가 만든 그 이런 추모공원 또 이런 기념관 이런 것 치고는 상당히 수준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쭉 먼저 돌아보시면 제주 4.3에 대한 이해를 갖고 유적지를 하나하나 찾아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제주 4.3 평화공원에 가면은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아이를 안고 이렇게 그대로 얼어서 죽은 동사한 그 모습 비원인가요? 비설입니다. 비설. 비설. 비설이라는 작품. 비설이 막 눈보라치는 거거든요. 눈보라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무명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묘역이 조성돼 있고 행불자 묘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행불자 묘역 조성돼 있고 거기에도 또 뒤를 돌아보는 그렇죠. 너무 처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처연합니다. 어떤 문으로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계신 분이 뒤를 돌아보는데 그 눈을 진짜 그 눈빛이 너무 처연하죠. 아까 말씀하신 그 비설이라고 하는 조형물도 실제로 이제 1948년 10월 달에 계엄령 떨어지고 나서 이제 중산간지대 중산간 마을이 다 소각당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쫓겨나고 막 그러거든요. 마을 다 불태우고 막 그러거든요. 이럴 때 이제 토벌대가 쳐들어오는 날이 막 눈보라치던 날인데 실제 토벌대 쳐들어온다니까 이 아이를 안고 이 변병생이라고 하는 25살 여성이 아이를 안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다가 이 토벌대 총에 맞았어요. 그래갖고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끌어안고 그대로 눈밭을 기어가다 그대로 얼어붙은 거죠. 근데 그게 그 다음 이제 봄에 이제 그걸 발견해갖고 실제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이렇게 형상화하는 이런 거죠.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 박래훈 선생님께서 소개하시는 사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비설. 그다음에 행불자 묘역에 있는 그 뒤를 돌아보는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정말. 4.3 평화공원에 가시면 그리고 4.3의 유래 이런 것들도 쭉 4.3 평화공원에서 들러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요, 저기 제주 4.3 평화를 보면 추모비가 있습니다. 추모비.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추모비가 5개의 비석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의예요, 수의. 맞습니다. 사람의 수의를 가지고 추모비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성인 남녀 그리고 어린이 남녀 가운데는 태아. 네, 맞습니다. 뱃속에서 죽은 애들. 여기까지 추모하는 그런 비석이 있습니다. 저는 행불자 묘역을 조성해 놓은 곳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4.3 평화공원 바로 뒤쪽으로 행불자 묘역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불자 묘역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4.3 평화공원에 가시면 그 변병생 모녀 조각상인 비설, 그다음에 행불자
그 조각, 예. 뒤를 돌아보는 눈길, 이걸 한번 좀 꼭 보시는 게 예, 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사산평화공원에 가면 또 주변에 사려니 숲길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젊을 휴양림도 있고, 뭐 돌문화공원도 돌문화공원도 굉장히 예. 돌문화공원이 제주에서 제주의 풍토를 보기에는 예. 가장 잘 꾸려진 곳 그쵸. 중에 하나다. 예. 예. 그다음에 봉계동 쪽에 좀 위에 그 사산평화공원이 있는데요. 거기 봉계동 근처에는 제주 자생 왕벚꽃 유래지도 있습니다. 봄에 가시면 그래요? 예, 예, 예. 수백 년 된 벚꽃나무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거기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봉계동이나 이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주 사산평화공원 젊은 자연휴양림도 좀 걷고 그러신 다음에 예. 자, 그럼 어디로 가서 뭘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는 제가 예. 추천하는 거는 이제 북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북촌. 북촌은 어디냐면 함덕해변하고 김영해변 되게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아, 너분숭이 있는 쪽. 예, 그 사이가 있는 데가 북촌이에요. 예, 예, 거기에 예. 너분송이 기념관이 있고 네네. 거기 이제 저 순이 삼촌 그 문학비도 예, 있고 예, 이제 그런 예. 곳이거든요. 그게 이제 1949년 1월 달에 이제 토벌대에서 이제 양민들 그쪽에 그 주민들 500명 정도가 이제 학살당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무장대에 의해서 이제 토벌대 쪽 사람들이 이제 2명이 이제 죽거든요. 거기다 보복인 거죠. 네네. 뭐 이래갖고 이제 500명을 그 학교 운동장에다 다 끌어놓고서 이제 죽이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북촌 학살이고요. 그래서 제주 4.3의 가장 전형적인 그 한 사건에서 가장 많은 그 희생자가 난 맞습니다. 그런 학살 사건이 북촌 사건이고 네. 이게 이제 현기영 선생님이 1978년에 창작가 비평 가을호에 요거 순이 삼촌이라고는 중편 소설을 발표를 하거든요. 순이삼촌이죠. 이러면서 제주 4.3에 대한 금기를 깨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때 처음으로 금기가 깨졌습니다. 그 말만 해 네. 4.3만 얘기해도 이건 빨갱이가 되는 거고 국가보안법으로 잡혀 들어가는 네, 이런 네. 건데 그래서 저 현기영 선생님도 중앙정보부에 끌려서 굉장히 고초를 당하셨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너분숭이 기념관 거기를 가면 그 현기영 선생님이 취재 수첩이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데 네. 거기 너분숭이 기념관에 가서 보면 딱 시선을 사로잡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네. 강요배 선생님의 네. 그 젖먹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예. 젖먹이 저기 그 그림이 뜨는데요. 네. 젖먹이 지금 유튜브에 띄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마는 총 맞아서 죽었어요. 음. 근데 저 아이는 이 엄마 젖을 빠는 거예요. 이것도 네. 실제 있었던 거를 예, 예. 강희배 선생님이 저 그림을 그린 건데 거기에 눈길을 끌고요. 너분송이 기념관에서 나오면 네. 또 바로 또 애기 무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그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토벌대가 이렇게 학살하는 게 그 진짜 빨갱이들 무장대와 연결된 빨갱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죽이고 애들도 죽이고 그래서 그 여성과 그 아이들도 많이 희생이 됐거든요. 네. 그때 그 장면을 갖다 그대로 이제 그려놓고 있고 거기를 또 넘어가면 순이 삼촌 그 문학비 형제 선생님의 네, 그 비석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신세계 그런 그 비석이 쫙 그 누워져 있잖아요. 네, 서 있지 않고 누워 있어요, 비석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너분숭이 거기에서 그게 이 온팡반 뭐 이런 데서 쓰러져 갔던 사람들을 상징하는 이런 네, 돌아가신 분들을 문학이죠. 상징을 해서 비석 자체가 그 비석에 그 순이 삼촌의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써 있거든요. 근데 예. 그게 쓰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은 근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함덕해변에서 조천까지 쭉 가는 길이 이렇게 걷는 길이 있고요. 그게 이제 18코스인데요. 제주 올레길 18코스인데 그 올레길을 쭉 따라 걷다 보면 너분숭이 기념관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너분숭이 기념관을 보시고 또 아름다운 제주 해변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벌써 말씀을 다 나눴어요. 예.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예. 제주 여행 조금 더 해보죠. 예, 그러죠. 예. 예, 오늘 제주 한 두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두세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저도 예. 제주를 지금 갔던 코스대로 저도 다 한번 갔다 왔거든요. 예. 제주 맛집 소개까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다음 주에도 우리 박래근 선생님과 함께 인권기행, 박래근의 인권기행 매주 화요일 저녁 같은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1246번님께서 박래근 이사님의 인권기행 공감하며 들었습니다. 남의 고통이 언젠가는 자신의 고통이 될 수도 있으니 함께 동참하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4923번님은요. 어제는 김은 선생님, 오늘은 박래근 선생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의 어두운 곳을 조명해 주는 기회 많이 마련해 주세요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네. 오늘 신장식의 신장기업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밥상 모두 차려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혁 내일 다시 6시 11분에 어제는 제가 11시 11분이라고 클로징할 때 잘못 말씀드렸어요. 내일 저녁 6시 11분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혁 문 열어놓고 우리 단골 손님들 기다리겠습니다.